2023년 10월 29일 오후 8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크입니다. 좀 오랜만에 별자리로 찾아뵙게 됐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이슈가 터지면서 뭐랄까요? 다른 영상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별자리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번에 좀 속보성으로 빨리빨리 올라갈 소식들이 많았죠. 그렇죠. 레이브님이 최근에 심재민 선수에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린 것을 제외하면은 뭐 그렇다 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레이브님이 다른 영상 준비하시는 거 스포일러를 하나 해주신다면? 코치진 개편이 있었죠. 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쌍방으로 인연이 깊은 건 아니고 제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시는 분이죠. 아, 그렇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김태형 감독님이 부임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어느 정도 코치진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자이언츠 TV 보면은 계속 김태형 감독님 얘기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자이언츠 TV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느낌으로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많은 코치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나 있는 코치님들도 많고 또 아직도 영입이 예정돼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팀들에서 이적해오는 코치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한 명단은 포스트 시즌이 다 끝나고 다 발표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롯데에서 90년대를 풍미했던 김민재 전 선수 그리고 주영광 전 선수가 각각 수석 코치랑 투수 코치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왔고 로이스터 부흥기 시절을 함께했던 김주찬 전 선수가 이제 타격파트 코치로 오게 된 점이 다시 봐도 약간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의 향수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분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김태형 감독 사단을 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그런 색깔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색깔이 주영광 투수 코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색깔이 좀 맞긴 해요. 어쨌든 김태형 감독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죠. 주영광 코치 제외하고는. 김현욱 코치님도 인연이 있었던가요? 김현욱 코치는 새로 들어온 코치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투수 파트는 그렇게 인연이 깊은 코치들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김태형 감독님은 투수 쪽은 전담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인선으로 보이고 실제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영광 코치에게 조금 많은 거를 위임을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형 감독님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코치진들이 영입이 많이 됐습니다. 배터리 코치로 정상호 코치님이 오시게 됐고 주루 코치 자리에 고영민 코치랑 유재신 코치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유재신 코치님은 그 유두열 선수의 아드님이시죠? 네, 코치 생활도 두산에서 시작을 해서 김태형 감독님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재신 코치님은 2군이라는 소문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비 코치를 뭐 1, 2군에 좀 나눠서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 그리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존에 문규현, 나경민 두 분인데 이분들은 함께 가게 됐잖아요. 어떤 사회생활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문규현 코치님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롯데에서 수비 코치를 지금까지 주로 해왔는데 계속 수비 코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캠프 영상을 보게 되면은 수비 코치 역할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당신께서 현역 때 수비로 그렇게 활약을 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코치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시는 거는 뭔가 노하우가 그래도 있겠죠? 예? 현장에서 보이는 그 저희가 볼 수 없는 능력이 있어서 계속 코치직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니면 뭐 마성에 뭔가가 있나? 사람 특유의? 근데 대단한 거는 진짜 체제가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계셨다는 거죠. 진짜 그 문규현, 나경민 두 코치분이 지금 8명의 코치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피바람에서
살아남으셨다는 거는 축하드릴 일이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겠죠. 더 개선되는 무언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메인 타격 코치님이 오시지 않은 느낌이 있고 수비 코치님이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메인 타격 코치가 그럼 김주찬 코치가 아닌 건가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메인이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긴 하네요. 타격 코치들 중에 1군 코치는 그래도 코치 연차가 꽤 많은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니까. 네, 그렇죠. 그에 반면 김주찬 코치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그 코치 생활이 길지는 않았으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는데 뭐 부산에서도 그 주로 타격 보조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확실하게 고정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시던 조성환 코치는 불발이 됐어요. 네, 일단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비 코치님이 더 들어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냥 여담과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펑고는 김현우 코치님이 더 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근데 펑고로 안타를 치시던데요. 근데 어려운 타구도 많이 쳐봐야죠. 네. 그렇죠. 왜 경기 중에 정면 타구만 오는 거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코치진이 개편되는 것만큼 롯데자이언츠에 크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 하나가 더 있죠. ABS랑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됐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치 클락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ABS가 흔히 로봇 심판, AI 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그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이렇게 공격적으로 먼저 제도를 도입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다들 예상했던 정도였잖아요. 예, 메이저리그도 사실 원래 예정은 2024 시즌에 1군 도입이 목표였는데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그거를 기각을 했습니다. 정확도는 충분하지만 아직 보완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도대체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좀 거부감이 있겠죠. 그래도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현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겠죠. 네. 네, 그쪽은 이제 노조 계열들의 이제 서로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니까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이번에 KBO가 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도입된다는 사실만 확정을 했고 세부 내용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이게 그냥 AI 심판이 전부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보고 심판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건지 심판 재량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AI한테 맡겨버리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비디오 판독처럼 챌린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면 도입이라고 들었는데. 전면 도입을 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관건은 그거겠네요. 레이턴시 문제. 레이턴시 문제는 극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들었고, 지연 시간이 많이 개선이 됐나 보네요. 네. 오히려 이제 정확도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사실 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갖잖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고교야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던 구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규정들을 보면 낮은 공들은 무조건 존 안에 다 들어와야 스트라이크를 불러줬고 높은 공은 공이 반만 걸쳐도 스트라이크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의 신장에 따라서 하단의 높이와 상단의 높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얼마나 프로필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 수 있는가도 프로에서 도입이 됐을 때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전제가 PTS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스트라이크 존 그거를 음. 도입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잠깐 그 그렇죠. PT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PTS라는 게 이게 피칭 트래킹 시스템의 약자고 그 스포츠 투아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예전 겁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세대 교체가 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구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 궤적을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카메라를 3대를 써요. 근데 요즘 거는 보다 훨씬 많이 쓰죠.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추적을 하는 트랙맨 같은 거를 같이 쓰고 있고 근데 PTS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쓰고 있는 게 호크아이에서 만든 건데 그 호크아이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현재 테니스에서 라인 인아웃 자동 판정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고요. 미국에서 쓰고 있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이 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일단- 지금 이게 정확도 99.9%라서 이거를 도입을 한 해 만에 그런 문제도 지금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KBO 리그에서는 호크아이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구단은 기아가 유일하고요. 네, 기아만 호크아이를 도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트랙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성민규 단장이 부임할 때 이제 그 당시에 트랙맨이 들어왔는데 호크아이랑 트랙맨을 놓고 경쟁을 하다가 트랙맨이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카메라 시스템이냐 레이더 시스템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죠. 뭐 아무튼 조금 더 선진적인 기술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ABS 시스템이 국내에 시행이 된다. 20년부터 피처스 리그에서 좀 도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진통은 있겠죠, 시즌 초에. 지금도 많이 있고 네. 교육리그에서는 이제 챌린지를 한번 도입을 해서 해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약간 의심스럽다 혹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투수, 포수, 타자가 한 번씩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당 한 번씩입니다. 얼마 전에 자이언츠 TV의 교육리그 영상에 포수를 앉아있던 백두산 선수가 챌린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심판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판정에 대한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관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항의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겠죠. 타자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볼인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를 받았을 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다던가 하는 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레이브님이 이제 피치 클락에 관해서 좀 또 얘기를 해주신다면. 피치 클락은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 시간 단축 제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경기 시간이 3시간 19분일 텐데 미국이 아마 3시간 4분에서 2시간 40분이 됐답니다. 2시간대로 떨어진 거는 굉장히 큰 힘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큰데요. 네, 주자 없을 때 15초, 주자 있을 때 20초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존의 그 루틴을 엄청 길게 끄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벌이 굉장히 긴 선수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비단 투수만의 문제가 아닌 게 야수들도 각자 루틴이 있는데 타석 준비를 8초 이내에 해야 돼요. 그렇죠. 타자들도. 네. 야수들한테도 타자들- 그게 있네요. 네, 이건 타석에 있는 입장에서도 상대 인터벌이 짧으면은 그거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약간 심리적으로 급박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타석 루틴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치홍 선수죠. 그렇죠. 배트를 잠깐 내려놓고 배팅 장갑을 한번 다시 여미고요. 스윙 연습도 하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8초가 넘어갈 겁니다. 안치홍 선수도 루틴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여러모로 스피드업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그 자료를 찾았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 피치클락 도입된 이후에 사실 투수들 부상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부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 빨리 던지는데 부상이 일반적으로 줄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게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까지 전부 부상이 줄었는데 이게 선수들 인터뷰에 따르면은 경기가 일찍 끝나서 숙소 가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그렇다. 경기가 일찍 끝나니까. 칼퇴. 워라벨이 생기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 그 시간에 사실 차라리 야구가 경기 너무 끝나고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경기 끝나고 마무리 운동을 더 해라. 저런.
어쨌든 간에 이게 야구의 그 플레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시대에 뒤처지는 스포츠라는 평가도 있고 너무 길다 보니까 쇼폰 콘텐츠 시대에서 3시간이 넘어가는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닝 수를 그거는- 줄인다던가? 네, 그건 근데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통상 기록 때문에. 위험한 발언은 짧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이게 네, 위험까지 한 거야? 그럼요. 야구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ABS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프레이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롯데 포수들이 얼마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들고 유강남 선수 초비상이네요. 뭐 그 김태형 감독님과 유강남 선수는 계속 프레이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관련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프레이밍을 하는 거랑 안정적인 캐칭을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일단 프레이밍이라는 게 결국에는 볼을 스트라이크를 만들기 위한 액션이잖아요. 사람 눈을 속이는 기술이죠, 정확히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ABS 시스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투수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스트라이크 위치에서 공을 캐칭이 됐는데 프레이밍이 제대로 됐는데 왜 볼이 불리지? 하면서 오히려 심리적 동요가 더 크게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높아심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일단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얼마 전에 이제 APBC 대표팀이 발표가 되면서 롯데 선수로는 최준용 선수랑 윤동희, 손성빈 선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요 명단이 이제 조건이 하나 있던데 APBC 명단이 만 24세 이하거나 아니면은 프로 입단 3년차 이하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알고 있어요. 4년차죠. 4년차. 예. 명단은 대부분 다 소식을 접하셨을 테니까 뭐 다 읽지는 않고 아마 저희 영상 화면에 명단을 이미지로 띄워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만 여기서 명단이 한번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바뀔 수 왜냐하면은 있고. 경기가 한국 시리즈 4차전 직후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가 길어질 경우에 그 2개 팀 소속 선수들은 나올 수가 없을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상비군을 한 8명까지 두겠다라고 네. 하던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지난 아시안게임 명단과는 다르게 최준용 선수랑 손성민 선수가 포함이 됐어요. 경기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대회죠. 대회인데도 3포수를 한다는 거는 좀 의외였어요. 경기당 한 명씩 포수를 쓰게 될까요? 그렇기보다는 그냥 만일을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 지금 타격감이 워낙 좋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네. 시즌에서 지명 타자로 써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좀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역할을 김영준 선수에게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외야수 라인업에 강백호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부상 때문에 이탈을 해서 새로 뽑아야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좀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강백호 선수를 외야수로 이제 아예 못을 받고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외야수 5명을 상정을 하고 뽑은 건데 지난 대회에서 이제 외야수가 좀 워낙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뽑았을 텐데 이러면 계산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튼 어떤 선수가 다시 대체 선수로 뽑히게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일단 내야수 자원에서는 롯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만 뽑힌 선수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김희집 선수가 어떻게 보면 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1, 3루 자원은 넉넉하게 있는데 김도윤 선수가 유격수를 할 수 있고 김주원 선수도 유격수를 할 수 있으니까 유격수는 뭐 그렇다 쳐도 2루수를 볼 자원이 김혜성 선수가 메인이고 나머지 백업으로 이제 김희집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김희집 선수의 역할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6명의 내야수 중에 주전 4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좀 관건이겠네요.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노시환 선수 문보경, 노시환 선수가 고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김혜성도 고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워낙에 김주원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았고요. 혹시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을까요? 이번 명단에서? 아니 뭐 딱히 의문스러울 거는 없어 보입니다.
괜찮은 그러니까 명단인 것 같아요. 삼성에서 김성현 선수냐 아니면은 김현중 선수냐 음. 둘 중에 누구냐가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김성현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연구님은 그쪽에서 2명 다 뽑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강백호 선수 이번에 빠지면서 LG의 이재원 선수나 다시 또 삼성의 김현준 선수를 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LG 선수들이 근데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펀치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재원 선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한국 시리즈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문보경 선수도 그렇고 지금 핵심 자원 중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걱정이네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은 코치진 개편이 쭉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느낌은 드네요. 좀 많은 좀 변혁이 있을 걸 기대를 했는데 뭐 그래도 잘하겠죠. 예, 잘해야죠. 제보크님은? AI 심판이랑 피치클락 도입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칼퇴할 수 있는 삶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시간 40분이면은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닙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단장이 아직 공석인데 비선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원 능력이 좋은 그런 분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죠. 뭐 네. 선출 비선출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장의 감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과 운영팀의 그런 역할 분배가 확실히 일어나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단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